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셀프 카메라, 셀카 많이 찍으시나요? 셀카를 진짜 많이 찍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 많은 데서는 창피해서 민망해서 잘 찍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셀카를 찍는 거는 일반적인 사진보다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2,1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셀카를 통해서 경험의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경향이 더 컸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담겨있는 장면을 볼 때 셀카 사진에서 당시의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걸로 나타났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통하는 연구 결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진 한 장 더 남겨놓으면 그 장소와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겠죠. 화창한 봄 날씨에 셀카 한 장 남겨보시죠. 5월 2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네요. 5월 2일 화요일. 오늘은 KBS 기자들이 똘똘 뭉친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갑니다. 대만과 우리나라 경제가 종종 비교가 되는데요. 인구 밀도도 그렇고 경제 구조, 산업 구조도 좀 비슷한데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렸어요. 18년 만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대만에게 추월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고요. 또 다른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죠. 배터리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고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좀 있고요. 정부도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위해서 또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배터리 산업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내년도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항상 극심한 진통을 겪고는 하죠. 올해는 9,620원, 시간당 9,620원인데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길지가 화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12,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동결 혹은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 보장, 이 제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 혹은 기억, 의견도 같이 듣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 시간에는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이었죠. 일단 지수 결과만 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긴 했는데 하락폭 크지 않았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미국 증시의 단연 최고의 이슈는 역시 퍼스트 리퍼블릭의 JP 모건 체이스의 인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좀 급박하게 돌아간 면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미국 1위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시장에는 큰 악재를 피했다. 안도감을 준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수 전체적으로는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냐라고 본다면 일단 첫 선을 꼽을 수 있는 건 제조업 지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제조업 그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PMI 지수가 소폭 올랐어요. 이게 오르니까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면이 있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FOMC
예정이 돼 있고요. 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FOMC가 예정이 돼 있고 또 4일에는 미국 시가총액 1위, 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기 심리가 발동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뭐 당장 어떻게 가타부타 결정되는 건 아닌데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부담도 시장 저변에는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오늘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출발 상황이 좋네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0.7, 0.5%씩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예. 뭐 우리 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첫손에 좀 주목해 봤던 게 퍼스트 리퍼블릭 이 소식이 이제 인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좀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는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4월 마지막 거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다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500선을 회복을 했고 뭐 4월 말에 그 증시 전체를 힘들었던 소시에테 제네랄 사태가 좀 그래도 좀 그 급박한 사태는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한 면이 있었고 오늘 그 분위기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변수는 하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올 것이냐. 뭐 4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 전반에 좀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변수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5월 FOMC 결과도 우리 증시에 작용을 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특징주 뭐 잠깐만 보고 갈까요? 네. 뭐 지금 소시에테 제네랄 사태로 논란이 됐었던 그 종목들 뭐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상승세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번 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됐다고요. 네, 뭐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가입을 하는 보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 이하까지 그러니까 매매가까지도 다 이제 보증을 해줬었는데 이 기준을 90% 이하로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가는 9천만 원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어제부터 신규 보증에 대해서 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이 보증 요건은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또 민간 상품인 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가율을 90%로 강화한 이유 그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겠습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이제 여러 형태로 악용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세가율이 100%까지 되는 거를 악용한 사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방편의 일환이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세가율이 100%라는 거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뭐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에 떠넘기는 결과까지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자라고 해서 좀 기준을 강화한 면이 있는데 논란은 사실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미 전세 가격 많이 떨어진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율을 90% 정도까지 기준을 강화한 게 과연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러니까 더 낮춰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집주인들이 어쨌든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급부의 그런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시중은행들의 예금 적금 금리가 좀 떨어지는 추세더라고요. 뭐 대출 금리도 좀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예전에 조금 많이 외면을 받았던 적금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0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 잔액은 1조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적금은 한 8,600억 원가량 늘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띈 거죠.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적금 기본 금리는 다 떨어진 건 매한가지인데 적금은 이제 일정 기간 예치를 해두면
그 만기에 받게 되는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높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메리트로 있는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고 이 적금의 인기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채권, 뭐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투자시장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지금 묶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적금에 예치해 두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적금의 인기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 돈이 이렇게 장기간 묶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찾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요즘에 은행들이 예. 적금 상품을 활발하게 내놓는데 네. 기존과 달리 뭐 장기로 묶어두면 더 높은 금리들이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되게 다양한 적금 상품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초단기 적금, 3개월짜리 적금도 있고요. 이자를 아예 그 가입하면 먼저 주는 거예요. 만기 이자를 먼저 지급을 해서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그런 적금도 있고요.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특화된 적금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의 적금을 내놓고 있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도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유동성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정기예금 아시겠지만 수시 입출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방 떠날 수 있는 자금인 반면에 적금은 일정 기간 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시기에는 적금을 통해서 좀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이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적금에 대해서 더 그 상품을 출시를 다양하게 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금은 옛날에는 무조건 1년 이상 드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나오고 있고요. 다양해졌어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더 관심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물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물가 상황. 오늘 그 속보가 아침에 네. 여기 오기 전에 나왔는데 일단 4월 소비자 물가가 3.7% 전년 동일 대비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3.7%. 네. 이게 2월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다가 3월에 4%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네. 이제 4월에 3%대로 떨어진 거니까 물가가 이렇게 되면 정말 잡히나 보다. 확실한 시그널을 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5, 4, 3. 네. 3%대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작용을 할 겁니다. 뭐 이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짚어볼 거는 소비 관련된 소비요. 네, 지표인데요.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어제 이게 3월 수치를 발표했는데 1분기 수치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눈여겨 볼 게 1분기 거래액이 그 여행 교통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뭐 여행 교통 서비스 5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거래액 자체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지만 네. 1분기 분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폭의 증가율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역시 뭔 일 따져본다면 각종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바깥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 수요 뭐 교통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상으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정반대 180도 그의 상황에 놓인 분야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최대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거래액은 반대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분기에 6조 원대까지 떨어져서요. 1년 전보다 10% 두 자릿수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폭 감소입니다. 뭐 방역 조치가 풀리다 보니까 네. 뭐 배달 음식 시키시는 분들보다는 직접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 그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까 역시나 민간 소비가 1등 공신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1분기 이제 역성장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 않습니까? 예. 0.3% 성장했는데 민간 소비 성장률이 없었으면 사실 그대로 또 마이너스가 될 뻔했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기여도가 될 수 0.5% 포인트라고 이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소비가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소비 심리는 분명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보였지만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회복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행 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라든지 뭐 고용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네. 역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비의 추세적인 회복을 가늠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863님이 아까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8863님. 그리고 김나영님은 알바하는 자식 생각하면 이게 올라야 하고 남편을 생각하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데 문제네요. 유유 이렇게. 바깥 분께서는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3990님. 이 임금이 인상되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이게 오르면 인력 감원이 생길까 봐 걱정도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0954님. 격세지감입니다. 94년도에 편의점 알바할 때 시간당 8,000원이었는데 그냥 그랬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KBS 기자들이 똘똘 뭉친 원탁의 기자들 K 서영민 기자, 김준범 기자, 석민수 기자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중에 혹시 대만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 10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대만 여행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많이 두 분은 안 가보신?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예. 비행기 값이 일본 여행이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일본 항공권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때 대만 항공권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 보고 어디 가지 하다가 일본 너무 비싼데 하고 타이완을 보신 분은 타이완은 싼데 하고 가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10년 전에 여행 갔을 때만 해도 타이완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GDP가 아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쌌어요. 예. 그래서 여행하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비행기 값도 안 비싸고 뭐 음식 값도 싸고 호텔 값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싸고 이래서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주제를 대만 경제 이야기를 준비한 게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주어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대만에게 이제 추월 당했다가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사실은 이미 예정된 일이긴 하죠. 예정된 발표가 최근에 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이 수준이면 타이완이 이제 역전한다. 우리가 일본을 역전한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뒤에서 오히려 더 추격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한 가지 요인이죠. 반도체 TSMC. 네. 요거 오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TSMC가 워낙에 그 지난 코로나 이후 시기에 급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타이완 수출의 30%는 TSMC가 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뭐 반도체 혹은 삼성전자가 한 20%를 담당한다라고 말하면 타이완은 오히려 그거보다 비율이 훨씬 크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존도가 더 심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TSMC가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타이완이 그대로 같이 올라가는 거다. 국가 전체가 끌어당겨져서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에 산업별로는 반도체 비중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랑 공통점은 그 중국 시장에 수출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죠. 대만이 우리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가장 많이 1분기 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국가가 중국 입장에서 수입을 줄인 국가가 한국이랑 대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만 입장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미중 관계 갈등에서 미국 편으로 서면서 어떻게까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는 좀 놀라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처음에 TSMC가 그 미중 갈등의 제일 첫 번째 파편을 맞았어요. 그래서 TSMC한테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 칩 수출하지 말라고 미국이 얘기했을 때 TSMC는 바로 그냥 끊고 안 할게 하고 우리 너네만 상대할게라고 하면서 확실히 미국 편을 드는 제스처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TSMC 중국 엄청 의존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 뒤에 알고 보니 미국의 거의 모든 테크 기업들이 거의 전적으로 타이완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도 있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 정도 높지는 않은데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그 TSMC가 전 세계 거의 모든 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최신의 칩은 다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 90%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거의 TSMC 의존도가 엄청 낮고 지금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여튼 지금 TSMC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낮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게 미국이 중요하고 또 미국에게도 타이완이라는 생산 기지가 중요하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TSMC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왜 거기는 잘 나가고 우리는 요즘 주춤하고 왜 그럴까에 대한 설명을 좀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석 기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 전형적인 메모리 기업이죠. 메모리 기업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TSMC는 이제 그 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으로 그냥 주문을 받아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업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를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그 위탁 생산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발 뒤진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사실 지금 경기 국면에서 TSMC가 좀 더 강할 뿐이지. 왜냐하면 위탁 생산은 주문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는 그냥 시장에 내놓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경기 민감하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훨씬 더 실적을 잘 거뒀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서윤민 기자. 그 어쩌면 TSMC의 강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르지만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아닌 것 네.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시스템이 아닌 것의 강점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를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라고 구분하듯이 시스템 반도체와 그냥 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하자면 이게 한 비율이 한 2대8 내지 3대7 정도로 시스템 쪽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곳은 메모리죠. 근데 이 메모리는 시장 가격에 의존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TSMC는 달라요. 주문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팔리는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만들기 전에 계약 단계에서 가격이 결정을 하고 만들죠. 가격을 결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늘 이윤이 납니다. 이윤이 안 나는 가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요즘은 주문이 굉장히 한 3, 4년, 5, 6년 이렇게 밀려있던 처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윤을 유지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파운드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거의 뭐 북극성이라고 할 정도로 TSMC 혼자서 최신 칩을 다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SMC가 좋고 그에 반해서 한국의 반도체는 경기의 영향을 세게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기자? 예, 그런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그 차이, 상품의 차이도 있지만 이런 경제 외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뭐 시운이 좀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뒤로 거슬러 보면 2016년에 타이완 총통이 지금의 총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 정권은 친중 정권이었고 네. 2016년에 이제 반중 정권의 지금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을 했는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과 싸움을 걸기 시작하면서 미중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중국하고 영업하는 애들은 앞으로 미국과 장사할 생각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TSMC가 반중 정권의 그 시기에 급격히 이제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수출을 하고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중국의 그 타이완의 수출 통계량을 연간으로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네.
수출량이 30%가 넘게 뜁니다. 한 나라의 수출량이 1년에 30% 넘게 뛴다는 건 거의 동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더하기 미국과 가까워지는 더군다나 미중 갈등에서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를 강요한 이 세계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네.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GDP 1인당 GDP 역전당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또 파운드리 위탁 제조 더 늘려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하기는 합니다만 그 격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칩4 동맹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까지. 근데 우리나라도 뭐 맨 마지막에 칩4 동맹에 합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해득실을 좀 따져보면 대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잃을 거는 별로 없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놓고 보면 좀 잃을 게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대만은 네. 그 중국이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이라고 말해도 예. 크게 아주 크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걸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민족이란 얘기입니다. 거기 중국과 타이완은 뗄 수 없고 중국이 타이완이 좀 이렇게 지금처럼 반중 정서가 강하게 있다고 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굉장한 보복을 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지가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사드 배치한다고만 해도 그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뭐 친중이냐 반중이냐 선택하라고 자꾸 강요도 은근슬쩍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두 나라의 처지가 좀 다른 것 같고 사실은 칩4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무슨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동맹은 아닙니다. 그냥 뭐 그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을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편대 구성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의 한 일환이긴 한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가 드러났다거나 여기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걸 뭐 물리적인 실체로 볼 필요는 있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칩4 동맹에서 저희가 얻는 득점이 네. 타이완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뭐 앞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칩4 동맹에서 타이완이 하는 역할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생산을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IT 회사들이 필요한 반도체 물건을 줌을 받아서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대체제가 현재로서는 없고요. 특히 또 미국이 의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칩4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자의 역할은 물론 삼성이나 SK의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 미국 마이크론이나 또 다른 대체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체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열 위에 있죠. 그 득점을 보는 처지에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좀 차이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타이완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만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쪽은 거의 다 하청 산업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또 경쟁력을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한 을이다. 슈퍼 을들이 많다. 뭐 팍스콘도 그 중에 하나고 요건 좀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요? 사실은 이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타이완의 TSMC 부럽다. 그 외에도 야 팍스콘도 이미 대기업이 돼버렸네 이러지만 TSMC가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타이완이 한국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저런 빅스타 기업들이 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즐비하잖아요. 저희는 대기업이 많잖아요.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구조니까. 네. 타이완이 그걸 부러워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저런 큰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다 작은 기업이더라 보니 그 개별 기업들이 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PPP라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그 GDP는 예전역에 타이완이 제일 높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높아요. 일본보다 높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게 높다는 말은 물가가 싸다는 얘기고 그 말은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타이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경제였는데 우리 이 한국의 경제를 부러워한 나머지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기업을 만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10년, 20년 동안 몰빵을 해가면서 스타 기업 키우기에 굉장히 골몰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SMC입니다. 네. 굉장한
부양책을 써서 지금 같은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타이완을 우리가 다시 부러워하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타이완은 굉장히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였다. 제가 예전에 이제 김준범 기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네.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과 이제 타이완 비교하면서 분명히 제가 선생님이 칠판에 그러면서 외웠던 게 한국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나라고 네. 타이완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나라라고 네.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고 사실 저는 계속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미 TSMC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훨씬 많을 정도고 타이완의 그 상장 시총 자체가 코스피보다 이미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타이완이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성장했던 나라지만 지금은 각 하나 개별 기업의 사이즈가 뭐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만큼은 안 되지만 그 기업 하나하나로 보면은 중소기업의 사이즈는 예전에 졸업한 것 같고 강한 뭐 중견기업 혹은 뭐 그 이상의 기업들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 한 2,400여 개 되는데 대만은 한 1,70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시총인 타이완 시장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별 n분의 1을 해보면 각 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이 타이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사실 타이완은 더 이상 중소기업에 의존한 나라가 아니다. 다만 아까 그 서영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부러워했던 이유는 타이완은 유일하게 약점이 제가 볼 때는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회사가 없어요. 자체 브랜드도 우리가 좀 약하고.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삼성전자, 휴대폰, 뭐 SK, 뭐 그다음에 조선도 있고 차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다 만들어서 남의 상품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그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거 일감을 주는 쪽에서 일감을 끊어버리면 그게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나라이긴 하죠. 저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타이완의 강점을 얘기하자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감을 끊으면 팔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표현이 되죠. 중소기업이. 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늘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도 당하고. 근데 이 중소기업을 늘 그런 식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도 그렇고 타이완의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기업의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 그 두 개가 같이 가서 그렇지 타이완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강한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이 여러 개의 벤더들에게 납품을 하고 그 여러 개의 그 벤더들이 상위 벤더들이 그래 너 거기 납품해도 돼 뭐 이런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하청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있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이 부품을 사간다는 거죠. 예. 타이완은 그런 중소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중에 뭐 소부장이 네. 그런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비유를 하자면 이제 OEM과 ODM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OEM은 대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그대로만 만들어주는 거고 ODM은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는데 이런 거 당신네 한번 팔아볼래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후자 쪽 기술력 또 특허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된 강소기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경제 구조도 체질도 좋아지는 건데요. 또 요 이야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타이완 이야기하면은 이제 지정학적 문제인데 얼마 전에도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주식을 샀다가 한 개 분기 만에 팔았는데 나중에 버핏이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지정학적인 좀 염려를 했다. 중국과의 긴장 관계.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타이완 안에서도 걱정을 해요. 하죠. 특히나 이번에 그 미국이 그 칩스법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자기 나라에 그 공장을 많이 짓게 합니다. 특히 그 파운드리 측면에서 많이 짓게 하는데 그 칩스법 통과시키기 전에 백악관에서 한 회의를 백악관에서 공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 그 반도체 우리가 동아시아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최신 칩은 다 의존하고 100% 의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고 특히 이게 국방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의료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 이 반도체를 동아시아에 의존하는 게 너무나도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그 동아시아의 그 대화 내용 안에서만 보면 한국은 없습니다. 그 동아시아는 중국과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는 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국은 그렇죠. 이 그 칩스법을 통과시킬 때 그 배경 자체가 한국은 거기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해요.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있고. 근데 이렇게 타이완을 걱정하다 보니 타이완에 있는 TSMC한테 계속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걱정합니다. TSMC가 무늬만 타이완 회사고 미국 기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그 걱정이 커지니 타이완 정부에서도 무슨 세제 혜택을 주고 새 공장을 여기 하나 짓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TSMC한테 사정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은 타이완은 굉장히 스스로도 불안해한다. 지정학적으로. 이 불안을 타이완이 하는 이유. 전 세계가 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다 타이완의 지정학적 위치를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지금 타이완 해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앞으로 중국은 타이완을 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무력 충돌이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이 타이완이다. 그러니 타이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사실 뭐 지정학적 위기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타이완을 걱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양안 문제나 이제 하나의 중국 문제 때문에 타이완이 가장 화약고라고 하지만 만약 거기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한묶음으로 위기 지역으로 묶이는 그렇죠. 것이고 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 사실 북한이 머리 위에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과연 우리가 대만보다 타이완보다 덜 하느냐. 상당한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쪽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고요. 잠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줘야 한다라는 제도죠. 바로 이걸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올해는 1시간당 9,620원.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 아마 조금 넘을 겁니다. 제대로 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이렇게 해서 총 27명으로 이루어진 땡땡땡땡의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만, 타이완 이야기를 한 것도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그렇죠? 반도체는 너무나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입니다. 혹시 세 분 기자 중에 그 전기차 타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남의 테슬라를 타보고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 중에 가까운 가족 중에 테슬라를 타는 사람이 있어서 타본 다음에는 뭔가 좀 문화가 다르다. 향기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또 요즘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도 타보니까 마찬가지로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택시 탔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네. 아이오닉 5 택시를 탔던 그 문화적 충격. 이게 밟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전기차가 새롭다 이거 좋습니다라고 추켜 세워드렸더니 택시 기사님이 한번 밟아주시더라고요. 밟는데 몸이 뒤로 스포츠카처럼 막 쏠리는 거예요. 가속 성능이 좋죠. 네, 엄청나더라고요. 우와 이것이 전기차구나라고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 그렇죠. 신차 중에서 전기차 얼마나 팔리느냐. 이제 각 국에서도 뭐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은 많이 도입된 나라들 이제 막 두 자릿수에 올라서는 수준이어서 아직 우리가 전기차를 안 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성장 여지가 굉장히 크다 또 이렇게 보고 있고 증시에서도 굉장히 뜨거워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강세기는 한데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뜨겁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좀 두렵습니다. 오늘 말하는 게요. 그래요? 제가 이 2차 전지 가지고 나름 공부해서 기사를 하나 써봤는데 네. 그 반응이 좀 무서워요. 사실은 LFP 배터리가 상당히 유망한 측면이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그 애국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래. 네, 애국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덜 했네. LFP는 재활용이 안 되네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뭐 건전한 비판이라면 건전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비판의 댓글이 많아서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K 배터리 레볼루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궁금해서 박순혁 이사님의 나온 유튜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LFP 배터리 얘기를 이제 할 텐데 그게 좀 두렵네요. 근데 뭐 사실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폄하도 좀 있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국내 3사도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그건 이제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그겁니다. 뭐 산업적으로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고 토론하는 건 다 좋은데 반론이나 이견을 허용치 않는 막 이런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돼버려가지고 언젠가부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물론 미래의 먹거리니까 그렇겠지만 마치 그 우리나라 국가 대표로 투하시켜가지고 마치 스포츠 경기 보듯이 응원하는 문화가 생겨서 그래서 아까 서 기자 그 기사에 LFP는 남의 나라 대표인데 왜 당신이 칭찬하느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그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 말을 못 꺼내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다들 주식을 많이들 하시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양의 박순혁 이사라는 분,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데 본인의 이제 계좌도 공개하고 뭐 8개 종목 딱 찍어서 이것만 사세요. 이제 엄청 한 1년 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분을 이제 믿고 따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밈 주식이라고도 하고 네. 계속 달리는 기업들만 계속 달리게 되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근데 또 최근에는 본인이 홍보를 하는 기업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나오셔서 유튜브에서. 네, 자사주 소각 관련 얘기를 하셨죠. 매각. 자사주 매각 네. 관련된 이야기를 원래는 이게 공시사항인데 그걸 먼저 해버렸죠. 근데 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제도적으로는 공시 위반인데 이분은 또 영웅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먼저 알려줬다. 사실은 공평하게 공정 공시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에게 먼저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영웅이다. 또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시원한 면도 있어요. 제가 그 재미있어서 여러 유튜브 클립들을 봤는데 보면 물론 배터리 얘기도 하시지만 그 이미 이쪽 업계에 종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이쪽 업계 속성을 아시는 분인데 세력 내지는 뭐 물량 공세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 주식 시장의 좀 안 좋은 행태 이런 것들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드러나긴 했지만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그런 세력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실제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앞서서 비판도 해 주셨고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셨으니 어느 정도는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미도 있었다. 뭐 그런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건강한 토론이 네. 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분이 간혹 이제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특정인들을 지칭을 하면서 이게 좀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 욕설 이런 걸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테슬라보다 우리나라 K 배터리 기업들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K 배터리는 장차 D램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로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를 능가할 정도로 커질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그 박순영 기사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배터리 반도체는 이미 성장 산업이고 성숙한 산업이고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내연기관차 시장이 배터리 시장으로 바뀐다고 전제했을 때 계산해 보면 지금의 반도체 시장이 한 2배,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만 봐도 그런데 자동차 이외 발전 시장에서 ESS 수요나 그 외 다른 선박 수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절대적인 볼륨 자체는 확실히 우리가 그 지금의 먹거리라고 하는 반도체보다 2배, 3배 커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동시에 우리가 배터리 그 기술 경쟁력이 높으냐 이것도 사실 객관적으로 사실로 보여요. 그 기술적인 성숙도 내지 발전도가 높으냐 요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지위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럼, 산업 성민수 자체를 기자. 좀 평가를 해보자면 네. 과연 이제 이게 반도체랑 비교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차피 메인 생산은 전기차잖아요. 우리가
배터리를 일반인이 사지 않고 그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사는 건데 작년 세계 차 판매량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네. 전기차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100%까지 간다는 건데 지금은 그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공급 주도의 시장이죠. 공급사들이 물건이 없으니까 전기차 회사들한테 좀 유리한 이 위치에 있지만 이게 서서히 바뀌어갈 텐데 그러면 그 배터리 공급사들이 서로 납품하라고 경쟁할 의문이 될 수 저도 있을 비슷한 생각인데 내연기관 차량에서 우리가 엔진 회사나 무슨 기어 회사를 기억하진 않잖아요. 핵심적인 부품인데. 네. 근데 지금 이 전기차는 이제 막 기술력이 싹 트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공급원인 배터리가 각광받는 것이지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그냥 표준이 돼버리면 그 완성차 업체가 모든 걸 주도하겠죠. 배터리 시장은 거기에 일종의 뭐 설령 좀 강한 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배터리 시장이라는 중간재 자체가 엄청나게 각광받지는 오히려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역설적으로 아니지 않겠느냐. 그 오히려 서영민 사실은 기자. 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배터리가 답일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없으면 못 만드는데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 내재화할 수 있느냐. 비아디 같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그런 회사가 없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엄청 돈을 퍼부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이게 기술이 축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이 슈퍼 을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좀 적당히 강한 을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견해는 다른데 근데 이 배터리라는 것이 사실은 그 박대기 기자 빙의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요. 이 자리에 네. 계셨다면 틀림없이 이 얘기를 했을 아, 겁니다. 저한테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반도체는 제조에 있어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웨이퍼 하나 열심히 씻어서 순도 높게 만드는 데만도 한 달이 걸리는데 배터리는 그렇지 않다. 배터리의 공정 주기 아니면은 뭐 요 관리해야 되는 주기가 한 뭐 4주에서 6주 단위 이 정도로 짧다는 겁니다. 네. 근데 반도체는 한 6개월짜리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따라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정말 따라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중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수백조 원을 들여서 따라하려고 해도 못 따라하는데 근데 배터리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에 비하면 공정주기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카피하려면 많이 카피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박대기 기자가 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 웨이퍼 하나 씻는 그걸 못해서 그 노하우가 필요해서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을 스카웃 해가는데 해가려고 기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데 배터리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1위가 중국 기업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유럽 기업들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율이어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과연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돈만 퍼붓고 그래서 브리티시 볼트인가요? 뭐 파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노스볼트도 지금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K배터리가 잘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LFP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3원계 NCA라고 하는 우리가 만드는 뭐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잘 못 만들어서 LFP 위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는 K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슬라로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네. 작년에 이제 갑자기 머스크가 그 투자 설명회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LFP 모델 3에다가 처음으로 LFP를 얹겠다. 네. 그 전에 이제 3원계는 테슬라가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 고밀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를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LFP도 괜찮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는 거리가 몇 킬로 차이 안 나요. 근데 뭐 여기에 무슨 배터리가 올라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LFP가 올라가고 써보니까 또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결국에 시장에 약간 매기처럼 작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업체들도 이제 뒤늦게 들어가는 국면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도 네. 완성차 업체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밀도라고 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LFP는 그 절대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NCM 배터리 그 3원계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처지는 배터리예요. 그런데 그렇죠. 강점은 싸다는 겁니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LFP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중국은 거의 장악했고 그러다 보니까 LFP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애초에 주목 안 하던 기술인데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LFP 중국이 좀 더 앞서 있을 수 있어요.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뭐 원료 수급의 문제.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은 다 수직 계열화가 완료가 됐거든요. 중국의 네. 큰 배터리 기업들은 다 그걸 다 완료해 놓는 상태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점. 전 세계 한 30-40%는 앞으로도 LFP 시장일 것 같다는 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요게 대응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윤효원님이 배터리는 원자재, 그 원자재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산업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 외교적 문제와 엮여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합리적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또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자, 지금까지 KBS 서영민 기자, 김준범 기자, 석민수 기자와 함께 원택의 기자들 K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그 창업 트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창업 트렌드를 더 멀리 나가보겠습니다. 외국까지 나가봅니다. 외국까지. 제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신 갔다 온 사람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국내 외국인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 이 외식업 가지고 해외에다가 창업을 하는 방법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뉴스 듣고요.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